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허락된 것이 많지 않았던 땅을 떠나 멀리 유학길에 오른 지 20년. 이제 마치 자신의 과거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고 있다는 남자. 인생의 절망에 처한 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을까? 메마른 땅을 찾아 20년간 믿음의 씨앗을 뿌린 남자는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20곳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등 기적의 선교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 교회 멤버들 숫자 세어보니까 2,5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을 유일하다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 주시고 계십니다. 프랑스 파리의 송목사, 프랑스 침례교단 소속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250여 명의 신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났어요. 그렇게 어렵게 막 목회하시는 거를 생각했으니까.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았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사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자기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도 진짜 좋아했어. 네, 너무 착하고 나 도와주려고 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최근 몇 년간은 교민과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최하는 등 한인사회 내에서도 꽤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성도들 이렇게 무슨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자주 큰 연어 통연어를 사서 그걸 회를 떠줘요. 7년 전 관광 마케팅 공부를 위해 파리로 유학을 떠났던 이주은 씨. 유학 초기부터 송목사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12년 5월에 거기 파리 도착했어요. 저는 우선 어학을 2년 했어요. 그다음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목회 훈련을 해보면 어떻겠냐. 교회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았죠. 진학도 포기하고 교회 일에 헌신했던 주은 씨는 2달 전 교회에서 출교 조치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선 체류증도 없었고요. 가더라도 체류증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실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저는 짐도 못 싸서 여기 나온 거거든요. 6년간 몸담았던 교회에서 쫓기듯 나온 이유는 뭘까? 사태는 그 무렵 그녀가 털어놓은 어떤 얘기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저 처음에 그렇게 당한 날을 저를 이렇게 번쩍 들어안고 침대로 완전 탁 던졌었거든요. 병원에 가서도 편도통이 고쳐지지가 않았는데 2가지를 하면 편도통이 고쳐진대. 첫 번째는 시골에 가는 것, 2번째는 를 하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하면 편도통이 없어진대요. 그녀가 지목한 이 귀괴한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로 송목사였습니다. 2년 전 송목사의 일을 돕던 자신에게 목사가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은 씨는 주장합니다. 다리 안마를 부탁하며 이씨 몸을 더듬거나 포옹을 하며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심한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 씨는 송목사가 지속적인 추행과 함께 성관계 요구를 해오다 2018년 1월 초 교회 건물 4층에 있는 목사의 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폭행 이틀 뒤 2차 폭력이 가해졌지만 1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는 정말 판단력이 완전 흐렸었고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 자체가 지금 이상한 교회구나. 신도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송목사. 범행만큼이나 충격적인 건 그가 이후에 보인 행동이었다고 주은 씨는 말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우는 척을 하고 기도를 하는 척을 하고 자기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저 앞에서는. 근데 이게 상습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준 씨는 1년 만에 일부 신도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 후의 사태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적인
자기 6년 동안 잠복해 있었잖아요. 같이 들어온 사람이 없겠어요. 사장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잘 훈련된 였던 거예요. 그 확실하게 끝까지 확인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묻자먹은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9%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99%라고 정말 정확한 어떤 통을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그건 못 알게 되시고. 주은 씨에 대해 이상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업도 중단하고 교회에서 각종 사역과 봉사를 했던 그녀가 한 이단 정규에서 6년 전 침투시킨 일종의 공작원이었다는 겁니다. 전도사와 구역장 등이 신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파했고 송 목사 역시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그분이 왜 인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 많이 봤고요. 주일학교 때 그리고 회의하시는 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기에 나온 로마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분이 뒤에서 사역하시는 걸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거 봤는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은 씨가 이단 정규 신자란 점을 믿기 어렵다는 신도에게 송 목사는 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저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행동 양식도 마찬가지.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이런 사람 아닌데, 우리 이런 교회 아닌데, 아니냐고 그래. 우리 이런 교회 아니었다고요. 왜 그만해요? 그만. 양쪽 의견을 그만!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그만해요. 아가씨 없이. 네, 질문하면 니까 지금 그 상황 구성 못해요. 지금 그런 것도 신지죠. 주은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송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주은 씨가 이단 종교 구성원이라는 얘기를 신도들에게 했던 전도사와 선교사 등 분명히 교회 핵심 관계자도 함께 고소한 상태입니다. 6년간 동고동락했던 목회자들을 고발해야 하는 이유가 이주은 씨에게는 아직 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 닫고 모른 척하고 조용히 살면 오히려 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차라리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나서야만 된다라고 저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 일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사람들 진짜 비겁하다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 양심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성추문과 이단 종교. 진실은 과연 어느 쪽에 실린 걸까? 송 목사의 교회는 파리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주은 씨와 함께 출교된 이들은 수년간 다닌 교회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주은 씨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그들 역시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저도 11년이라는 시간을 제 인생, 제 가족을 다 바쳤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로 이 길을 걸으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막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 키고도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출교하는 날까지. 근데 가면은 진짜 제가 앉는 자리가 다 비어요. 옆에 앉아있다가도 제가 앉으면 가방을 들고 뒤로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6년 동안 진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정효 씨는 11년이나 송 목사의 교회를 다닌 신도였습니다. 유학생 시절 교회 생활에 빠져 한국에 있던 친언니와 어머니까지 전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효 씨 자매 모두 출교된 상태입니다. 그 출교자 명단 8명에 우리 딸 둘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그 진짜도 모르는 그런 거기다가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라니 해가지고 출교를 시키더니 지금 와서는 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지 그 순간순간에 거짓말을 하는 거는 달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도 8명을 교회 밖으로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우리 송 목사와 교회 쪽에 만남을 요청했고 한 신도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적어도 공연 방식이라면
사실은 어떤 방송이 나갈 때 그 사건에 대한 규모가 좀 있어야지 방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멍가게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특보가 돼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목회자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8명이 출교됐지만 방송에 보도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으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거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 안 되는 라는 이런 사이비 개입이 이제 있는 거죠. 다룰 만한 사건이 아닌데 너무 규모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더 부져지면서 커졌다. 본인들이 만약 성폭행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법에서 결정해줄 때가 좀 기다리겠지. 증거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저희한테 반진 증거가 있고. 이준 씨에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송 목사에게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측이 방송 직전 제출한 이 씨와 송 목사 간 문자 기록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주은 씨가 사건 이후에도 1년간 교회 활동을 유지하며 송 목사에게 새벽 5시, 새벽 1시 등 늦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에서는 목사에 대한 적대감이나 두려움이 일절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주은 씨는 송 목사의 성폭력을 거짓으로 꾸며낸 걸까? 저는 제가 그런 일 겪고 나선 저 이전에 같이 지냈던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언니가 떠날 때 송 목사랑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교회 내부에서는 정신병자 혹은 이단 이 언니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주은 씨는 송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송 목사의 오래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 목사의 어떤 비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송 목사의 패턴이더라고요. 여성을 건드릴 때 그 비서팀에 넣거나 그런 훈련 팀을 좀 비밀리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20년간 프랑스와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충실한 목자로 살아왔다는 송 목사는 왜 이런 추문에 휩싸이게 된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한인교회 파리 이 교회의 내부 사정 혹은 S 목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성추문과 이단 논쟁. 우린 송 목사 교회의 사태에 대해 진실을 알 만한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수많은 이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랜 침묵을 깨겠다는 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는 송 목사는 파리 북쪽에 있는 소도시 릴과 후베에서 처음 자신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방송 직전 송 목사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그가 처음 교회를 연 것은 1998년이고 다음 해인 1999년 프랑스 침례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는 그의 교회가 파리 시내 25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제법 큰 교회로 성장한 걸 보면 20년간 그가 꽤 성공적인 목회와 전도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년 이상 교회를 위해 충실하게 일했다는 여성 신도가 이렇게 그를 고소를 했습니다. 여성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송 목사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더구나 송 목사는 20년 전 결혼한 아내와 3명의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송 목사의 평소 성품과 생활 방식을 볼 때 이런 성추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한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송 목사가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주장과 이단 종교의 지침을 받고 교회에 침투한 여성이 한 선량한 목회자를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진실은 뭘까요? 앞서 보신 대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겠다며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통째로 도려내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랑 상관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느꼈어요.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고. 이게 다시 잠잠해진다면 이 사람은 더 심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더 대담해질 거고 전자파츠를 찬다 해도 이 사람은 흥분을 못 가라앉히는 사람이에요. 두 명의 여성은 서로 다른 시기 송 목사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신재희 씨는 수년 전 서울에서 열린 파리 유학박람회에 참가했다가 교회와 연결됐다고 합니다. 신기하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디 유학원이 아니고 그냥 였으니까 아 파리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다. 아 뭔가 무슨 그런 단체가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프랑스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이 유학 정보를 공유해주고 1대1 상담까지 해줬다는 카페는 송 목사 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분야로 유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현지 정착을 위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해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료로 공항 픽업을 해주거나 관공서 업무, 부동산 계약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해 유학생활 초기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재희 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에 입수하게 되면서 교회와도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관에서 만난 유학생들은 모두 상당히 친절하고 행복해 보였다는 게 제이 씨의 기억입니다. 나한테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힐링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퍼주는 건가? 나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유학생들이 많아서인지 교회는 아주 젊고 뜨거운 분위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외로운 유학생들에게는 심정적으로 큰 의지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으시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교회에 대해서 정말 헌신 많이 하시고 교회 뭐 사례금도 안 받고 정말 리리랑 파리를 오가면서 헌신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도들이 교회 일이나 선교 활동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두 여성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모임, 이제 목회자 수업이라고 그 모임에 들어가면서 나도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싶다. 그냥 학교 이런 거 더 필요 없고 난 그냥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 초신자 치고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중대한 사역을 맡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는 저한테 이런 걸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높은 직분의 신도들이 주로 참여하는 소수 정예 모임. 신재희 씨는 목사의 논문 준비를 돕기로 했는데 이후 목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논문을 내가 써야 하는지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쭉 나열해서 써놓고 시간과 날짜 장소를 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당연히 같이 모여서 하는 줄 알고 나가는 거죠. 그럼 없어요. 저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목사님과 보다 가까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리더가 나도 관심을 가져주네. 다른 분들은 나도 목사님이랑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좀 부러워요. 뭐 저도 괜히 약간 우쭐해지는 것도 좀 사람 심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모니가 그 집에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여기 부엌이 있고 여기에 아예 정말 목사의 침실이 있거든요. 재민 씨는 송 목사가 밥을 해주겠다고 해 목사의 방에 초대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히터 틀어놨으니까 여기 앉아있어 하면서 그리고 밥상 옆에는 자기가 널어놓은 팬티마 이런 게 다 있고 최지민 씨는 이날이 송 목사의 신체 접촉이 처음 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 제 배 손을 이렇게 한번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다 하고 빨리 먹고 그날 나갔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4-5번의 만남을 가진 후 인근 교회에 갈 일이 있다며 차에 태워 파리 외곽으로 이동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얘기도 안 해줘. 딱 가니까 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숙소. 리레도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리레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리레 얼마나 걸린지 사실 몰랐어요. 교회에 가자던 송 목사가 신재희 씨를 데려간 곳은 한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호텔방에 따라와서야 그동안 송 목사가 친절을 베푼 진짜 의도를 확인하게 됐다는 제이 씨. 이렇게 제가 살짝 오핀을 살짝 꽂아놨거든요. 가리려고. 근데 그게 다 뜯어지고 오핀도 뜯어지고 남자가 그렇게 저한테 위협적으로 그런 표정으로 저를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당하자마자 또 하더라고요. 조금 더 친하고 특별한 관계로 생각했지만 이날의 성관계는 송 목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게 제이 씨의 주장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개였어요. 개. 개보다 더 심했을걸요? 얘기보다 그냥 행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너도 날 원하고 있잖아. 그랬으니까 너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나도 동조한 건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민 씨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송 목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다 첫 피해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이후 송 목사의 구애와 요청으로 만남과 성관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녀들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관계는 수개월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완강히 거부를 했어도 나중에는 그냥 내가 허락했으니까 내 몸을 준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런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마음이 떠나게 된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이런 주제에 내가 무슨 선교사냐.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는 지민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연인이라도 된 것처럼 송 목사가 그녀에게 보내는 은밀한 암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여성 역시 송 목사에게 지정받은 암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는 우물정자 표시였고 주은 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사랑합니데이의 뜻으로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준 씨가 제시한 송 목사와의 대화 기록을 보면 실제 뜬금없이 데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방송의 그 내용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은 세 여성은 송 목사의 성적 취향에 관해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 되게 건전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그런 게 느껴지는 거. 되게 막 더럽게 느껴지는 걸 되게 시키는 것 같아요. 거부를 해도 잘 주인님이라고 불러줘. 입 벌려봐. 침 뱉으려고 하고. 그렇죠. 목을 조르는 것 자체가 그랬고 그리고 성행위 자체가 평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강압적이었고 자기 성욕만 채우고자 말들도 너무 추잡했고. 가학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였다면 왜 피하지 못했던 걸까? 세 여성의 이야기 중 공통적으로 묘사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 후 송 목사가 그녀들 혹은 신을 상대로 울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면서도 관계 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그를 보며 송 목사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한 순간도 있었다고 여성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울고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거죠. 아, 이 사람도 실수를 한 거구나. 네, 자기가 약한 사람이다. 자기 막 죄를 시인하고요.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행동을 하고 바로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곳 신도들에게는 송 목사에 관해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지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었고 가난한 고학생이었는데 뭐 어떤 순간에 뭐 계시 같은 거를 받고 우울병에 걸렸는데 화장실에서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좀 받았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진짜 모든 걸 다 던져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유학생 출신이지만 보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 세속적인 욕심을 모두 버린 사람. 10몇 년 동안 50유로 받고 살았습니다. 교회 20만 유로 헌금했고요. 하루에 밥 한 끼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의 딱 그 말투가 있거든요. 자기 정죄. 무조건 자기 잘못. 저는 부족하고, 뭐 저는 연약하고, 저는 악하고, 죄인이고, 그런데 이건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그 지도부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되게 여러 번 항상 강조해요. 모든 건 순종과 충성 그리고 인내. 순결한 목회자 앞에서 신도들은 자신을 더 낮추고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는 자기 정죄라는 게 강조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 이런 데 외국에서 유학생활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교회 안에 다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바보가 되게 만들어요. 못 나가는 거지. 낯선 타국,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에서 선뜻 자신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여성들.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을까? 그런데 메일은 되게 사무적으로 보내고요. 이런 흔적이 남는 건 사무적으로 보내는데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자 지우라 그리고 같이 만나면 테이블 위에 핸드폰 꺼내놔라 이거 앞에 이렇게 보여놔라 확인하고 녹음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이 씨의 경우 교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교회 지역으로 간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라고 거기를 데려가요. 그게 도시 조그만한 이름이에요. 점심을 먹이고 산책하는 형식으로 해서 또 어디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약간 호텔식은 아니었지만 그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펜션 같은? 지민 씨는 교회 숙박업소 외에도 교회 4층의 목사방, 심지어 송 목사의 가족이 여행 간 사이 집으로 따라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송 목사와 교회는 여성 신도와의 성추문에 대해 일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송 목사와 자주 갔다는 마을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추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역에서 만나기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그 역으로 가고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갔다고. 아, 역 이름이 뭔가요? 역 이름 라고. 네, 그 동네예요. 파리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시골역. 이곳에서 송 목사를 만나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식사를 했던 레스토랑 2곳, 그리고 함께 묵었던 숙박업소의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색 수건과 정원을 가꾸던 주인 할아버지가 기억난다는 여성, 그리고 송 목사가 항상 자신의 행동과 표정을 단속한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곳까지 두 사람은 왔던 걸까? 사진 속 마을은 기차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가량 더 들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들어서자 사진에서 봤던 식당들도 실제로 나타납니다. 마을을 돌아보던 중 우리는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과 비슷한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회색 벽돌과 계단, 사진 속 건물과 일치합니다. 호텔 주인은 아시아계 손님이 워낙 드물어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송 목사일까? 외출 중이었던 호텔의 주인은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촬영 허락을 구하고 송 목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Il venait avec accompagné d'une Oui, dame. Est-ce que c'est bien lui? Peut-être. Moi, je vais te le dire. Ah, ouais, ça ressemble à lui, ouais. De toute façon, vous avez eu nos Ça coordonnées. ressemble, ouais, il me semble donc, que c'est lui, ouais. ouais. Il me semble bien que c'est lui. 사진을 보자 단박에 그가 기억난다고 합니다. Aucune parole, rien. Il Non. prenait une chambre et puis il réglait, il se Très, parlait. très correct. Très... Mais il n'y avait pas d'échange. Aucun dialogue. Et- Aucun et- dialogue. Je ne sais pas s'il parlait français. On n'a pas pu jamais. Jamais dialoguer, rien. Bonjour, au revoir. C'est tout. Ah ouais. Correct. Ouais. Parce qu'il y a différents témoignages sur lui. Hein? Donc il y a des. Quand il était venu, il était accompagné toujours Oui. avec. Ouais. Bah, il est venu, oui, il était avec une dame, oui. Oui, mais la dame pareil, pas rien, pas un mot, rien. Ah d'accord. Rien. Il venait peut-être une fois tous les 15 jours. Ouais, peut-être, oui, oui. Donc ça date, c'est 2015. Oh là là, Oui, ça fait déjà un moment. oui. 15 peut-être, oui. Moi, je me rappelle plus Oh, les dates, peut-être hein. même. Ouais.
Oui. 부부는 송 목사가 4, 5년 전 나이차가 꽤나 보이는 여성과 10여 차례 이곳을 방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말없이 과묵했다는 두 사람. 인상적인 건 또 있습니다. Donc en principe, normalement, il arrivait vers quelle heure, il repartait vers quelle heure? Bah, il Dans la arrivait matinée. dans la matinée. Dans la matinée. Mais jamais il restait pas la nuit. Non, il ne passait pas les nuits. 아침이나 점심 무렵에 와서 오후면 떠났다는 손님. 그러다 보니 같은 방을 내준 적도 많다고 합니다. C'est pas juste une chambre, c'est une maison, on dirait que c'est une maison là. Et c'est vrai que, vous voyez, les serviettes, elles sont rouges. 제보자의 기억대로 호텔에는 빨간색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이 정말 송 목사가 맞다면 그는 왜 이곳에 왔을까? 라벨주호네, 불어로 좋은 날이란 뜻을 가졌다는 이 방을 송 목사는 기억하고 있을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녀가 사진으로 남겨뒀던 기록을 보고 우리 제작진은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이날 제작진이 이 마을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고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확인 작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우리와의 만남에서 송 목사와 여성 신도 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애초에 없었다고 누차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당사자와 목격자의 얘기가 겹치고 그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 송 목사의 주장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심리가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가해자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등 나를 지키는 보호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 폭력에 어느덧 순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3명의 여성은 자신들과 송 목사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일이란 걸 알았고 이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송 목사와의 관계에 동조한 면이 있어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를 나온 후 그것이 특별한 애정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송 목사의 권위와 위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송 목사가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피해를 여성 신도들에게 주었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신질환, 음란한 여성, 이단 종교 등의 낙인을 찍어 여성들의 인권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3명의 여성이 송 목사와 관계를 맺었던 기간은 2012년에서 2018년 초까지 약 6년간입니다. 송 목사가 수년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왜 이제서야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젊고 뜨거운 교회라고 알려진 송 목사 교회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 거실을 빼곡히 채운 청년들. 지난해 말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보식을 먹던 남성 신도들 모습입니다. 집이 낡았었어요. 다 남자들만 모아서 금식기도 하고 얼굴을 먹고 있죠. 티를 내진 않아요. 막 힘들다고. 박정민 씨는 2년간의 파리 생활을 접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민 씨처럼 영상 속에 있었던 청년 중 상당수가 지금은 교회를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민 씨는 송 목사의 교회 신자가 되면서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멤버끼리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9명 정도 살았었어요. 저희 목장 사람들 9명, 10명. 여기는 커요? 그 집 계약도 3명이 살기로 하고 들어갔거든요. 프랑스 법으로. 근데 9명에서 불법으로 사는 거니까 되게 항상 사는 것도 조심히 다녔었어요. 그 주민들이 알아차릴까 봐. 정민 씨와 함께 숙소를 나왔던 형들은 아직 파리에 남아 있습니다. 신도들끼리 공동생활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점점 성관으로 이사가라고 좀 압박을 해요. 네. 목장들을 만들어요. 사람 약간 혼자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혼자 있으면 영이 안 좋다. 딴 짓을 할 수 있다. 뭐 이상한 그런 말을 지어내서 계속 성관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시켜요. 그냥 같이 살게 되면 서로서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곳의 신도들은 목장이란 소그룹으로 묶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의 생활 태도를 지켜보고
이를 그룹 대표인 사랑장에게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이를 감시, 보고 또한 밀고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교외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세상 사람들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일단 처음 왔을 때 세상 사람 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아니, 뭔가 나쁜 표현을 할 때 항상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선교관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했던 집단 숙소의 생활 규칙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생활과 외박이 금지돼 있고 사용료로 매달 400유로가량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 밖의 규율은 더 엄격했다고 전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이곳에선 영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 이른바 세상적인 행동들을 금기시하는데 음주 흡연은 물론 연애, 여행, 영화, 드라마 시청, 소설책 독서나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보고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성기 전 6개월 만에 아까 그 카톡이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상한 보고 같은 걸 하는 카톡을 봤었어요. 저희 언니 친언니인데 언니도 이제 거기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뭐 집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뭐 밥 해 먹고 이런 거를 일거수일투족을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되게 노멀한 것도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친구를 얻는 남자애들이랑 여자애가 자매가 13구에 쌀국수집에서 쌀국수를 먹고 있었다. 근데 모르는 남자애들이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하니까. 실제 신도와 한 사랑장 사이에 오고 간 문자 기록. 다른 신도가 오늘 무엇을 했고 이상 행동은 없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감시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형제 자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명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해당 숙소는 집을 못 구한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고 운영 비용은 자율적으로 헌금처럼 모금한 것이며 강압적인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 당합니다. 여러분, 연기하면 당합니다. 연기하는 사람이 울며 당합니다. 예? 드라마 보면요, 그 진짜 같이 우리가 저 연기하고 있냐 안 합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누가 소설 써놓으면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요, 감동받고 거기 있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당신 앞에 누가 연기하면 다 망칠 수 있어요. 250명에 달했다는 교회 신도들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절반 이상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친여 동생에게 전도돼 파리해왔던 장원 씨는 동생을 남겨둔 채로 교회를 나온 상태입니다. 무슨 동생이 연락이 안 되거든요. 동생은 또 그 말을 듣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머니가 또 계속 보내는 카톡도 이제 안 받고. 지난 1월 신도들의 이탈 사태가 시작된 건 그 무렵 비밀스럽게 떠돌던 한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목사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자마자 계속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촬영됐다는 동영상. 바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은 바로 송 목사와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 손에는 긴 막대가 들려있고 송 목사가 손과 발로 아들을 때리는 듯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동영상보다 길게 녹음된 음성 파일에 전후 상황이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나온 건가? 때리라고? 이거 어쩔 건데? 저 때린다고? 때려봐.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말만 네 평생의 큰 실수야. 동영상은 목사 가족 내에서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때린 거 맞은데 살도 안 된다. 왜 살도 안 되냐고? 살도 안 된다고? 아빠 교육 시켜야 되니까. 아빠 거짓말 좀 때려가면서 세운 교육 시켜야 되니까. 잘하겠어요. 다시 엄마 보지 마세요. 난갈 거라는데 안 때렸다고? 날 안 때렸다고?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나를 안 때렸다고?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딸이 때리고 옆에 다른 청년을 때리지 않지? 송 목사의 아내 한모 씨와 세 자녀는 북부도시 릴에서 거주하다 2년 전 파리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는 가족들. 그런데 성폭행 의혹과 함께 폭행 동영상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송 목사가 아내 한 씨와 아들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바로 사람들을 뒤에서 돌려간다는 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막 갑자기 사모님은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원래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다들 이상하게 막 만들더라고요, 사람. 제 아들이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디 폭행당한 형제 어디 있습니까?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 당했으니까 그날 밤 올렸던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웃으면서 사진 올려놨어요. 사탄 마귀에게는요, 왜 우리 전쟁에 전쟁을 치는 거예요?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송 목사는 성탄 이후 벌어진 폭행 사건을 사탄 마귀와의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폭행을 유도했고 이를 몰래 촬영하고 조작까지 유출했다는 겁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주은 씨가 바로 이 영상을 입수했고 허위의 성폭행 주장까지 하며 송 목사를 공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측이 지목하는 불순한 세력 중에는 송 목사의 친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친척은 지난 1월 말 7명의 신도와 함께 출교된 상태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유학을 와 송 목사 밑에서 교회 일을 거들어왔다는 이 친척. 그는 송 목사 집안에 꽤 오랫동안 폭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저를 많이 의지했거든요. 되게 많이 맞았어요. 송목사한테 많이 맞고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그냥 도저히 나는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다. 수십 번 했었어요, 저한테. 자신이 본 송 목사는 집 밖에서는 근엄하고 헌신적인 목회자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손찌검을 하고 제왕처럼 행동하는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자라고 하기 어렵죠. 그냥 목회자 신분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냥 뭐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과 명예, 여자 그거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친족까지 목사를 비난하고 나선 건 모두 사탄의 공격인 걸까? 우린 폭행 영상 속에 등장하는 송 목사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송 목사의 가족들은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모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아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는 엄마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의부증의 정신병자고 저는 세상에 미친 사람이고 마귀에 씌웠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벌써 들어봤잖아요. 지난 3월 사건을 접수한 프랑스 법원은 아내의 주장대로 습관적인 폭력이 실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이 된다며 송 목사에게 6개월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해왔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를 인식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밝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98년 프랑스로 미술 유학을 왔다가 송 목사를 만나게 됐다는 아내. 당시 다른 교회 집사 신분이었던 송 씨의 열렬한 구애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무렵 송 목사는 누구보다 신앙심이 강하고 또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정보다는 교회 개척과 사역 활동에 매진했지만 목회자의 아내로서 가정을 충실히 돌보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폭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가족들은 폭력마저도 교회와 사역을 위해 묻어야 하는 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진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깰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초등학교인데 아직도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맞았고 근데 엄마 또 다시 찢어 올라와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도망가라고 밖에. 근데 엄마가 왼발로 비 오는 날에 그냥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냥 송 목사는 10대인 아들이 클럽에 가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 훈계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송 목사의 딸. 저는 이걸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일단 편집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빠 때리셨으면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뭘로 어떻게 왜 때렸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맞아도 뭐 어떻게 표현하면 맞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그 부분이 되게 조금 황당한 거죠. 입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과 가족들의 진술 그리고 송 목사의 대응 모습을 살펴본 전문가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에게도 이 패턴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다 주변에 귀인시키는 거예요. 다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내 거 그래 인정해. 하지만 나 미안해. 그러니 더 이상 내 탓이 아니야. 너의 탓이 되었어. 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설득을 해요. 미안해. 됐지? 나 미안해. 사과했어? 이 사과 못 받아들이는 너가 이상한 거야. 너가 음탕해. 너가 나쁜 아이야. 피해자들은 저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거에 이분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 파리로 이사온 후 교회에서 송 목사가 누리는 권위를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됐다는 아내. 교회 신도들이 엄격한 규율 속에 생활하는 것도 의아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주은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거 그녀 또한 덮어버렸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6살 사이, 그러니까 2005년, 4년에서 5년 그 사이에 이름 밝힐 수 없는 자매님이랑 정말 그때 한 몇 달 동안 이제 파리로 데리고 다녔었어요. 애기 때. 그래서 애를 봐줘서 난 고마웠죠. 근데 나중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자매님의 얘기 들었을 때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만나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10년 전 남편과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였던 한 신도. 남편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사건이 불거지자 낙인을 찍어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실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냥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보냈대.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막 말이 났었는데 그냥 덮였어요. 왜냐면 그 자매는 그냥 그러고 사라졌으니까. 송 목사의 아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더 여러 명의 여성 신도들이 송 목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대해 그는 어떤 대답을 할까? 일요일이었던 지난 9일 예배가 한창입니다. 송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70명 안팎의 교인들이 여전히 송 목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날 설교 말씀에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청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송들이요, 왜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시청률 때문에 교회를 망쳐요. 시청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립해요. 시청률 때문에 막 거짓도 막 받아들여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 송 목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 식사 준비해놔가지고.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송 목사. 근데 지도들만 그렇게 했어요. 경우의 심화가 생기거나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것이요. 그 결과는 사람이 좀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 태아는 얘가 몰골 당하고 갔죠. 제보자들의 거짓 증언과 허위 보도로 인해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고도 전혀 신문에 나간 적도 없고 신문에 나간 적도 없고 저는 명확히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유명한 자리에도 안 어떻게 해보죠. 저희 지금 다 들어오셔서 나중에 좀 많아요. 피디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러나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제가 워낙 피디님이 원하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드러나요. 그럼 어떤 일이냐? 어떻게 그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망칠 수 있고 교회를 망치고 그저 피해버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질문이 있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는 걸까? 송 목사 교회의 내부는 앞서 본 성폭력 의혹과 이단 종교 논란, 여기에 목사 가족들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교된 8명의 신도를 시작으로 수많은 신도들이 그간 소문과 의혹으로 돌았던 사안들에 대해 교회와 송 목사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명쾌한 답을 들었다는 이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일부 신도들은 의혹도 의혹이지만 이를 해명하는 송 목사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송 목사의 입장을 대변한 교회 관계자는 목사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취재진에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남편과 교회를 공격하게 된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은 아내 한모 씨가 우리에게 전달한 정신과 소견서입니다. 남편과 교회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국내 한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직접 진료와 검사를 받은 기록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내가 의지 대상이었던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강한 원망감과 분노감 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이나 피해 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소견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의혹은 프랑스 사법당국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취재 중에 만난 제보자들은 송 목사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꽤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떠돌았던 얘기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정신이 태동했다는 도시 파리에서, 많은 교민과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개방적인 곳이었다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의혹들이 오랫동안 수면 아래 묻혀 있었던 걸까요? 교회 부르키나파소 팀은 파리 교회와 연합으로 파리의 한인교회 중에서 유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교회. 이곳이 유학생 전도에 더 큰 힘을 발휘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걸렸었어요. 너무 사실 한국 교회랑 다른 게 많았는데 그러면 사실 제일 큰 교회고. 송 목사 교회는 한국의 한 대형 교회와 선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의 원로 목사, 담임 목사와의 관계나 교류도 꽤 활발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끝이 이런 사람들은 입 닫고 기도해. 저는 그럼 지금 목사님의 그 어마어마한 교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줄 모릅니다. 정통 장로 교회인 그곳의 명성을 믿고 첫째 딸에 이어 둘째 딸도 교회에 보냈다는 이원주 씨. 더 이상의 보증은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로.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라는 뭐냐면은 자기 돈 들이고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 신앙이든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타이틀을 보고 선교 협력교회 정도라면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 하지만 사태가 터진 후 첫 딸은 출교되고 한동안 둘째 딸은 교회에 남아 동생의 언니를 비난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출교자이기 때문에 언니는 물린 사람, 이제 오염된 사람 때문에 연락하지 마. 그렇게 담론을 갖고 있는 거죠. 가족들 다 그렇게 갈라놓고 그러고 있어요. 네. 많은 신도와 가족들이 한국 대형 교회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선교 협력 관계와 후원 중단 외에 자신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들이 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교회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거는 추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보증하는 건 아니고요. 협력 선교했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젊고 열성적인 선교 활동을 한다고 알려졌던 송 목사의 교회.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박하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김치를 담그다고 안 믿었었죠. 근데 갔더니 진짜 김치를 주는 거예요. 애들만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을 거의 1대1로 케어하면서 거기 갓난쟁이들 보는 데는 걔네들 애들 안고 거의 뭐 보모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유학생 없는 유학생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제보자 중 학업을 제대로 마쳤다는 이가 매우 적었습니다. 원래 학교도 붙었었고 입학금까지 낸 상태였는데 학업을 포기했고 부모님과 굉장히 많이 싸웠었고 그 학교로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계시면서는 배우셨어요? 아니요, 배우진 않았었어요.
전공학교로 진학할 무렵이 되면은 교회 일에 매진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온다고 수많은 제보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건축하러 왔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과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더 거대하고 내가 가진 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대로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엄청 뭐라는 거예요. 지방에 하나님 계시냐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학위가 무엇이며 어떤 직장에서 무엇이었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안 믿으면 이력서조차도 없어요. 바로 지옥입니다. 평균적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온 사람들이면 1년 반에서 2년이면은 별 무리 없이 이제 딸 수 있을 정도, 뭐 토익으로 치면 한 700? 50? 토익 700은 쉽게 따면 한 900, 한 800점쯤 되는 걸 거예요. 왜냐면 진짜 웃긴게요. 배도 10명 중에 7명이 못 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배도 따봤는데요. 학교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형님. 대신 사역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대규모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 설치를 맡는 등 꽤 강한 강도의 노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규모 있는 행사를 할 때마다 필요한 노동의 상당 부분을 신도들이 채웠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노동이 솔직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에요. 진짜 이사센터 하듯이 막 무거운 거 막 들어서 나르고 화물차에도 싣고 적재하고 또 가서 또 설치하고. 뭐 행사만 하면 치킨 무조건 시켜야 돼요. 한 사람당 다 10kg씩 사와야 돼요. 사비를 들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돈을 줄 때도 있어요. 이수영 씨는 각종 음식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은 교회 회계를 책임졌다는 교회 관계자에게 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도넛, 음료, 아이스크림들을 팔아서 이렇게 수익이 되고 재료값을 쓰고 얼마가 남았다. 그래서 매주 이거를 했었어요, 제가. 이 어느 날 대수첩을 보니 일주일에 6일을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삶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말없이 도망가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새벽 3시까지 김치 담고 이러면 사람 미쳐요. 교회 사역 내역만 남은 유학 시절로부터 수영 씨는 힘든 노동과 사역을 견뎌냈던 건 그것이 가난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학업을 중단시키거나 공부를 합시다. 그런 거 없으시고? 아프리카 쓰기도 처음에는요 다 두렵지요, 못하지요. 다 안 한다 하죠.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피아노 반주는 누가 하냐 말이에요. 책상은 누가 옮기고 간식은 누가 또 만들고 누구이나. 할렐루야. 당신이 안 해도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요. 왜? 솟아나와요. 희한한 힘이 나옵니다. 교회 부흥의 그늘에 젊은 유학생 신도들의 희생이 있었던 걸 송 목사는 알고 있을까? 우린 과거의 송 목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나름. 우리는 없었지만 같이 좋잖아. 같이 먹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20년 전 그야말로 작고 가난한 교회에서 그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가족적이었어요. 그분들이 다 리일에서 어학연수하면서 만나셨던 분들이 그대로 내려오셔가지고 그야말로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거 보면서 어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착하고 정성껏 남을 도와줄까. 그래서 감동을 좀 받았죠.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 정지 씨는 2003년경 송 목사가 공동생활을 제안했던 때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섞여 있어야지 믿음이 강해지고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믿음이 사라진다. 그는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 자기 교단을 만드는 거, 그런 꿈이 있었어.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처음부터. 릴에서 후배에서 10명 모일 때도 자기는 3,000명 모이는 교회를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순수한 전도와 봉사 차원에서 출발했던 유학정보 커뮤니티의 활동조차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갔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 중에는 새로운 유학생을 빨리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게 정보를 수집하고 마음을 사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 됐던 그 모임의 절반 정도가 그 공안 픽업 출신이었어요. 예전 손들어 보러 갔었거든요. 공안 픽업으로 정말 많이 와요. 저 얼마나 되고 지표를 알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다단계예요, 그냥 다단계.
송 목사가 믿음과 헌신을 가르치면서 젊은 신자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2년 전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신모 씨. 그녀 역시 계획했던 학업은 중단한 채 교회 일에만 매달리며 6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를 관두면서 현재 체류증이 발급되지 않아 3년간은 불법 체류 상태로 교회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불법 체류 상태로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됐어요. 나가서 한국에서 결혼식 잘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오는 이제 그 게이트에 걸린 거예요. 입국 심사 때. 그래서 어디 기다려보라고 이래서 경찰이 저를 연행하더니 어떤 수용소 같은 데에서 이제 다 검사하고 철창에 갇혀 있다가 나오라고 하더니 너 불법 체류라서 못 들어간다. 3일간 유치장에서 구류 상태에 있다가 한국으로 추방됐다는 그녀. 스위스를 통해 또다시 프랑스로 미리 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짓는데 저희 한 명 한 명 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린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구할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렸던 신씨.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자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파리 유학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고 와서요. 아예 돌아왔을 때 뭐 병원을 다녀왔느냐, 뭐 치료는 잘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없어서 그때 조금 인간적으로 서운했죠. 이 양측 말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답 못하겠는데요. 왜요? 어떤 게 사실일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떤 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는지. 교회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신이 헌신했던 6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가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지 그녀만이 하고 있는 걸까? 창호 씨 여동생도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랑 이제 연락이 다 안 되니까 사실 이제 거의 고립돼가지고 모르는 거죠. 오빠가 교회를 나온 뒤에는 연락이 두절된 동생. 뭐 연락돼요 엄마랑 지금? 해? 국방고등학교? 하는 말에? 나 시간에 뭐 하는지 잘 모르지 엄마. 내 연락은 아예 안 받으니까 공부? 뭐 어디서 하는지는 얘기 안 하지. 한국에 있는 어머니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네. 대판 나면 지도 어찌든지 나올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만 믿고 기다리란다 야야. 왜? 그래서 그게 왜냐면 6월 달에 또 교회에 뭐 선교 있고 행사 있어서 그래. 이게 교회에서 한국에 오래 못 가 있게 하거든. 네, 저기 흰색 옷 입고 들어간 사람인데 저 건물인데. 동생이 최근 이사했다는 숙소를 수소문에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엘베 내리자마자 왼쪽으로 내리자마자 엘베 내리자. 바로 이거 아니야? 저기요. 여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요? 나 오빠야. 문. 싫어. 뭐 하는 짓이야? 열어봐봐 빨리. 싫어. 왜? 뭐 하는 짓인데? 뭘 뭐하는 짓이야. 찾아봤지 연락 안 되니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그게 할 말이야.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 화를 내던 동생은 이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인데요. 저희 얘기 좀 말씀 좀 나누려고 왔거든요. 이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얘기하실 마음 생기시면 꼭 오빠분한테 연락 좀 주세요. 닫힌 문 안에서 동생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터운 교회의 담장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송 목사가 먼저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송 목사와 교회 측에서는 우리 방송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방송에 미처 소개하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제보자들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곳은 동양인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사는 게 절대 쉬운 곳만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외롭고 배고픈 유학생의 삶에 친절하고 따뜻한 교회 사람들이 위로가 돼주었고 즐거웠던 기억 또한 많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을 교회만을 위해 살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믿음과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전히 되묻고 있었습니다. 송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들이 송 목사를 선뜻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는 자신들이 당한 일로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혹시 더 훌륭한 목사로, 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평소 신도들에게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을 버리라는 설교를 해왔던 송 목사.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법의 심판대에서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